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과 마시는 커피, 심지어 손에 든 스마트폰도 배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배를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에 사실상 3곳뿐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이 거대한 괴물을 만들지 못합니다. 과거 바다를 지배했던 서구 강대국들은 왜 하나둘씩 이 시장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서는 조선업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타이타닉을 만들던 영국과 수천 척을 찍어내던 미국은 왜 조선업의 왕좌를 내려놓았을까요? 배 한 척의 가격이 무려 3천억 원에 달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계약부터 인도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환율과 금리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춤을 춥니다. 강대국들은 더 이상 이 위험한 게임에 자신들의 돈과 인력을 쏟고 싶지 않았던 거죠. 결국 리스크는 산더미인데 마진은 쥐꼬리인 이 카지노 같은 산업에서 그들은 발을 뺐습니다. 조선업은 단순히 공장을 돌리는 게임이 아니라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담보로 한 베팅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던 강대국들은 하나같이 수익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험난한 바다에 남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죠. 도대체 한국은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포기한 이 일을 어떻게 성공으로 바꿔놓은 걸까요? 지금부터 울산의 해변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산업 전쟁의 실체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의 어느 날 세계적인 해운사 사장이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찾아와 제안을 건넵니다. 2,800억 원짜리 LNG 운반선 한 척을 주문하며 그가 던진 질문은 단 하나, 언제 받을 수 있냐였죠. 조선소 측의 답변은 3년 뒤인 2026년이었고 선주는 그 긴 시간을 기다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스마트폰은 하루 만에 오고 차도 몇 달이면 받는데 왜 배는 3년이나 기다려야 할까요? 진짜 문제는 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버티느냐에 있습니다. 배 한 척을 계약하면 먼저 10%의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큰 돈은 배를 넘겨줄 때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장은 매일 돌아가야 하고 수만 명의 직원들에게는 매달 월급을 줘야만 하죠. 조선소는 결국 은행에서 수천억 원을 빌려 막대한 이자를 내며 3년을 버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오차라도 발생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지독한 자금 구조 때문에 웬만한 기업은 조선업이라는 판의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여기 가상의 인물인 조선소 재무팀의 김대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환율 1,200원을 기준으로 계약하며 그는 3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했었죠. 하지만 그의 미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격하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얼어붙게 됩니다. 철강 가격이 뛰고 환율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그의 치밀했던 계산은 휴지 조각이 되어가죠. 김대리는 과연 3년 뒤에 회사의 수익을 지켜내며 배를 무사히 인도할 수 있을까요? 계약한 지 6개월 만에 철강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원가가 100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독일에서 수입해야 하는 엔진 가격마저 환율 상승으로 인해 또 수십억 원이 뛰었죠. 배 한 척에 들어가는 구리 전선 수십 톤의 가격까지 오르자 김대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앉은 자리에서 수백억 원이 사라지는 상황은 조선업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선진국이 조선업을 포기하고 다른 돈 되는 산업으로 옮겨간 결정적 이유입니다. 드디어 3년이 흘러 배를 인도했지만 최종 계산서에는 100억 원의 적자가 찍혔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했는데 오히려 돈을 잃는 황당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에도 사장은 김대리에게 잘했다며 다독입니다. 약속한 날짜를 지켰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조선업은 당장의 이익보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신뢰를 파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가 깨지는 순간 다음 계약은커녕 조선소의 미래 자체가 사라지고 말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런 미친 듯한 리스크를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직접 만들기보다 가장 돈이 되는 엔진과 핵심 부품만 파는 길을 선택했죠.
핀란드의 한 회사는 배는 안 만들지만 엔진 하나로 한국 조선소보다 더 많은 돈을 법니다. 힘든 몸싸움은 아시아 국가들에 맡기고 본인들은 우아하게 기술료와 로열티만 챙기겠다는 전략이죠. 미국 역시 수익성이 안 나는 민간 시장을 버리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함 제작에만 몰두합니다. 한국 조선소가 버틸 수 있는 건 뒤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는 국가의 보증 시스템 덕분입니다. 은행이 3년 뒤를 보고 선뜻 돈을 빌려주지 않을 때 수출입은행이 나서서 그 신용을 보증해줍니다. 이 보증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배를 만들 기술이 있어도 단 한 척도 수주할 수 없습니다. 중국도 똑같은 전략을 쓰지만 유럽은 시장 논리에 맡겨버린 탓에 조선소들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죠. 결국 조선업은 한나라의 금융 체력과 국력이 총동원되는 거대한 국가 대항전인 셈입니다. 조선소 재무팀의 김대리는 2023년 1월에 새로운 배의 계약서에 기분 좋게 서명했답니다. 당시 계약 환율은 1,200원이었고 김대리는 3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죠. 스마트폰 앱으로 환율을 확인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의 모습은 아주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이 정도 조건이라면 회사의 실적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하지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벌어질 변화를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계약을 마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예상치 못한 철강 가격의 파동이 덮쳤습니다. 톤당 90달러였던 철강 가격이 갑자기 뛰어서 107달러까지 치솟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순식간에 원가가 100억 원이나 늘어나자 김대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지고 말았죠. 모니터에 뜬 빨간색 상승 그래프를 보면서 김대리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당황했어요. 수익을 내야 하는 재무팀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2024년 3월이 되자 이번에는 환율이 김대리의 뒤통수를 호되게 때렸답니다. 독일에서 수입해야 하는 거대한 엔진 가격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데 환율이 1,300원이 됐죠. 환율 차이로만 50억 원의 추가 비용이 생기자 김대리는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서류 뭉치를 뒤척이며 환율 계산을 다시 해보지만 결과는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답니다. 배를 만들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가 되자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인도를 코앞에 둔 2025년 9월에조차도 원자재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배 한 척에 들어가는 수십 톤의 전선을 위해 구리 가격을 확인하니 파운드당 5.82달러였죠. 예상보다 훨씬 뛰어버린 구리 가격 때문에 또다시 30억 원의 원가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김대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책상을 쳤고 주변 동료들은 눈치만 살피며 조용해졌어요. 3년 동안 쉼없이 달려온 결과가 이렇다니 정말 허탈하고 믿기 힘든 현실이었던 거죠. 드디어 2026년 1월에 배를 완성해서 인도했지만 김대리의 최종 계산서는 처참하기만 했어요. 원가는 2,900억 원인데 계약금은 2,800억 원이니 결국 1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말았죠. 3년 동안 수많은 직원이 밤을 지새우며 땀 흘려 일했는데 결과는 마이너스였던 겁니다. 김대리는 사표를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함께 고생한 팀원들의 얼굴을 보며 참았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조선업의 냉혹하고도 충격적인 민낯이자 진실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은 김대리를 불러서 오히려 약속을 지켜서 잘했다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조선업은 당장 한 건이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과의 약속인 납기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신뢰를 잃으면 수천억 원짜리 다음 계약은 영영 따낼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시장이거든요. 사장은 다음번에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며 지친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었답니다. 이 거대한 배팅판에서 한국이 살아남은 이유는 바로 이 끈질긴 신뢰 정신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 유럽 국가들은 이런 미친 듯한 리스크를 도저히 견뎌낼 재간이 없어서 떠나버렸답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럽의 강대국들은 일찍이 계산기를 접었어요.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수익성은 낮아지니 굳이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죠. 그렇게 타이타닉을 만들던 영국과 독일 같은 조선 강국들은
민간 선박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리스크는 산더미인데 맞이는 쥐꼬리만큼이니 합리적인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미국도 2차 대전 때는 배를 수천 척씩 찍어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어요. 국가 안보를 위한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같은 특수 군함만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민간 시장에서 한국이나 중국과 경쟁하기에는 수익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적자를 봐도 국가가 돈을 퍼붓는 안보 영역이 아니면 미국조차 이 카지노 같은 판을 견딜 수 없답니다. 강대국들이 떠난 자리를 한국이 묵묵히 지키며 세계 조선업의 왕좌를 차지하게 된 배경이죠. 여기서 조선소를 여러분의 집 냉장고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주 이해가 빠를 거예요. 냉장고 안에 든 김치와 계란 같은 음식들이 바로 조선소가 앞으로 만들어야 할 수주 잔고랍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음식이 가득 차 있어야 앞으로 몇 년 동안 굶지 않고 버틸 수 있겠죠. 이 음식들이 곧 미래의 매출이 되기 때문에 조선소들은 냉장고를 채우는데 목숨을 걸어요. 만약 냉장고가 비어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전 세계 조선소의 냉장고 속을 들여다보니 상황이 매우 흥미롭네요. 중국의 냉장고에는 전체 물량의 61%가 가득 차 있어서 가장 배부른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은 20% 정도를 채우고 있고 일본의 냉장고는 안타깝게도 거의 비어있는 실정이죠. 이 냉장고를 채우지 못하면 공장은 멈추게 되고 한 국가의 핵심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건이 계약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신뢰를 지키며 냉장고를 채우려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조선소가 수천억 원을 빌리려고 할 때 은행은 과연 무엇을 믿고 돈을 빌려줄까요? 배는 3년 뒤에나 완성되는 물건이라서 사실상 담보로 잡을 실체가 없는 셈입니다. 여기서 바로 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국가정책금융기관이 구원투수로 등판하죠. 국가가 직접 대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시중은행들도 안심하고 자금을 공급합니다. 이러한 든든한 금융지원 체계가 없었다면 지금의 조선 강국 코리아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중국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무한한 지원을 보냅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이 조선소 뒤에 버티고 서서 거대한 자금을 보증하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죠. 일본 또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금융 혜택을 제공하며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조선업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거대한 산업 전쟁이에요. 국가 금융의 보증 없이는 척당 수천억 원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조선소는 없습니다. 반면 유럽의 정책 금융 규모는 아시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빈약합니다. 민간 은행들은 리스크가 큰 조선업에 선뜻 자금을 빌려주기를 꺼리는 상황이었죠. 국가의 보증이 사라진 유럽의 조선소들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시장 논리에만 맡겨둔 결과가 유럽에게는 조선업 포기라는 뼈아픈 결과로 돌아온 거예요. 금융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없으면 아무리 역사가 깊은 조선소도 버틸 재간이 없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이 인도한 선박은 무려 3,000척이 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 수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약속된 날짜를 어긴 적이 없었죠. 전 세계의 까다로운 선주들이 한국을 가장 먼저 찾는 이유도 바로 이 기록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도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한국 조선업은 반세기 동안 쌓아 올린 압도적인 실적으로 시장의 믿음을 얻어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는 전설을 썼어요. 무서운 태풍이 몰아치고 코로나 위기가 세상을 덮쳐도 배를 만드는 공정은 멈추지 않았죠. 밤을 새워 불을 밝히고 작업을 이어가는 그 뜨거운 집념이 바로 한국 조선의 힘이랍니다. 선주들에게 한국 조선소는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이러한 불굴의 신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보적인 마케팅 무기가 되었습니다. 새로 조선업에 도전장을 내미는
국가들이 아무리 뛰어난 최신 기술을 가지고 오더라도 수천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선주들은 초보 조선소에 자신의 배를 맡기려 하지 않죠. 당신은 이번이 처음인데 내가 어떻게 믿고 이 거대한 돈을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 앞에서는 그 어떤 모험도 허락되지 않는 냉혹한 시장이죠.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 주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너무나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배 한 척을 만드는 과정은 마치 수만 개의 레고 블록을 정교하게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철강부터 엔진, 수많은 부속 장비들이 거대한 퍼즐처럼 하나로 연결되어야 하죠. 한국은 이 모든 공정이 경상도라는 한 구역에 촘촘하게 모여있는 환상적인 구조를 가졌습니다. 부품이 필요하면 차로 1시간 거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완벽한 클러스터예요. 이 놀라운 지리적 집중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박 건조 속도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부품 하나가 독일에서 오고 또 다른 부품이 핀란드에서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송이 하루만 늦어져도 전체 조립 공정이 올스톱되는 아찔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유럽은 부품 업체들이 대륙 전체에 흩어져 있어 물류 비용과 시간 손실이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블록 하나를 옮기기 위해 국경을 넘어야 하는 비효율이 결국 유럽 조선업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재료가 바로 옆 동네에서 공급되니 속도 경쟁에서 밀릴 수가 없답니다. 포항의 철강소에서 갓 찍어낸 철판이 점심이면 거제의 조선소 현장에 도착합니다. 부품을 싣고 달리는 트럭이 경상도의 주요 산업 도시들을 실핏줄처럼 연결하고 있죠. 모든 공정이 1시간 내외의 거리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환상의 시스템입니다. 덕분에 물류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전체적인 건조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이 효율적인 공급망이야말로 한국 조선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는 숨은 비결이랍니다. 중국 역시 상하이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조선 생태계를 촘촘하게 구축했습니다. 일본 또한 규슈 지역의 조선소와 관련 부품 업체들을 한데 모아 효율을 극대화했죠. 아시아의 세 강대국이 조선업을 지배하는 비결은 바로 이 집약적인 클러스터 구조입니다. 반면 유럽은 주요 부품 업체들이 대륙 곳곳에 멀리 흩어져 있어 물류의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유럽의 조선소들은 결국 생산 경쟁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비결은 바로 이 블록 공법이라는 혁신에 있죠. 거대한 배를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수만 개의 블록으로 쪼개서 제작합니다. 배의 머리와 몸통 그리고 꼬리를 여러 개의 공장에서 동시에 따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만든 조각들을 거대한 도크에서 레고처럼 하나씩 정밀하게 조립한답니다. 이 방식은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고 전체 제작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게 되죠. 중국 조선소가 배 한 척을 만드는데 보통 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그 어려운 과정을 단 3년 만에 완벽하게 끝마칠 수 있는 실력을 갖췄죠. 납기를 1년이나 앞당긴다는 것은 선주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답니다. 배를 빨리 받으면 화물을 일찍 실어서 운임을 그만큼 더 빨리 벌 수 있으니까요. 전 세계의 선주들이 한국의 조선소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이유죠.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뎌내야 합니다. 천연가스를 액체로 담아 운반하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선박이죠. 만약 용접이 하나라도 잘못되어 새어나가면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답니다. 극한의 환경을 다스리는 정밀한 공학 기술이 대한민국 조선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죠. 한국 조선소는 용접 오차 범위를 무려 1mm 안으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이는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 수준으로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 정밀함이죠. 중국이 LNG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아직 품질 면에서 한국을 못 따라옵니다. 50년 동안 매일같이 쇠를 깎고 이어온 숙련공들의 노하우는 절대 무시 못하죠. 이 작은 차이가 거대한 배의 수명을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압도적 경쟁력이 된답니다.
최근 LNG 운반선 신규 수주에서 한국은 전체 물량의 55%를 당당히 차지했는데요. 10년 전에는 중국에 밀려 위태로웠지만 우리는 다시 무서운 기세로 올라왔습니다. 전체 신규 수주 비중을 봐도 한국 39%와 중국 40%로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기술력으로 다시 정상을 탈환한 것입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한국 조선업의 저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 기대가 큽니다. 한국 조선업의 또 다른 숨은 강점은 바로 촘촘하게 연결된 완벽한 생태계에 있어요. 포항의 철강과 거제의 조선소 그리고 부산의 기자재 업체가 모두 1시간 거리거든요. 땅이 너무 넓어 물류 이동에만 며칠씩 걸리는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랍니다. 필요한 부품과 철판이 실시간으로 공급되니 공장이 멈출 틈 없이 빠르게 돌아가죠. 이 지리적 이점이 모여 엄청난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포항에서 아침에 찍어낸 철판이 점심이면 거제 조선소에 도착하는 놀라운 속도죠. 그리고 저녁이면 이미 거대한 블록의 일부로 완성되어 조립 단계로 넘어갑니다. 반면 유럽은 부품들이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어 물류비만 수백억 원씩 낭비되곤 해요. 부품 하나만 늦게 도착해도 전체 조립이 멈춰버리는 리스크를 한국은 극복했답니다. 속도가 곧돈인 조선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민첩함은 최고의 무기가 되고 있죠. 2025년 10월 열린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정말 역사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죠. 미국이 영국에게도 주지 않았던 최고 기밀을 한국과 공유하기로 한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매우 복잡한 정치적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맡게 된 건 우리의 압도적인 건조 능력 덕분이랍니다. 미국 펜실바니아의 필리 조선소는 사실 한국의 하나오션이 주인이라는 사실 아세요? 핵잠수함 기술은 미국이 제공하지만 직접 만드는 건 바로 한국의 기업이 하는 거죠. 전쟁 때 배를 수천 척씩 찍어내던 미국도 이제는 한국의 손을 빌려야 하는 시대예요. 가장 비싸고 만들기 어려운 배까지 이제 한국의 기술력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안보가 하나로 묶인 거대한 판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인 셈이죠. 유럽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조선업은 한 번 포기하면 다신 돌아올 수 없는 산업입니다. 중국의 거센 추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누비며 승리할 거라 믿으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우리 산업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 조선업의 찬란한 미래를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뱅가트머니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